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핵심 콕 강의 테마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이 개념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짧게씩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보호론이라든가 또는 정보 시스템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공부하시는데 아주 지름길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테마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시험 대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자, 테마 1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보보호. 정보보호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목표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다 보안 요소예요. 보안 요소. 이 보안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요소에는 여러분들 뭐 이미 공부한 학생들 모르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보호론이라든가 이 보안의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보안 요소부터 보면요. 보안 요소의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기밀성이죠. 기밀성 또는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이죠. 가용성. 자, 이 외에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안 3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뭐 인증성이라든가, 그죠? 인증성 또는 부인 방지. 또 부인 봉쇄라고도 합니다. 또 뭐 책임 추적성.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뒤에 가면 뭐 접근 통제라고 있는데 얘는 접근 통제는 하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어놓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안 요소로 볼 수 있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보안 3요소라고 합니다. 보안 3요소. 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안 요소, 기밀성이 뭐냐 이거죠. 기밀성. 자, 기밀성이란 뭘까요? 기밀성이란 자, 인가받지 않은 자가 그죠? 그죠?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 자가 어떤 정보를 그죠? 정보를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그죠? 열어볼 수 없는 열람할 수 없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열어볼 수 없는 없도록 만드는 거죠.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든다. 해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줌. 그렇죠.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어떤 사용자에게 허용된 사용자라면 당연히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열어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인가받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그죠? 정보를 열어볼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결성은 뭘까요? 당연한 거죠. 자, 인가받지 않은 그런 사용자가 어떤 정보나 데이터 좋습니다. 뭐 이번에는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데이터를 뭐 변경한다든가 또는 수정, 자, 수정할 수 없도록 해준다. 없도록 해준다. 보장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허가받지 않은 자가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있으면 그 데이터가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결성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안 요소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용성입니다. 가용성. 자, 가용성은요, 조금 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가된 사용자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어떤 자, 인가된 사용자는 사용자가 자, 언제든지 그죠? 때죠? 어디서든지 그죠? 어디서든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죠? 보장해주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그러죠. 그 뭐 어떤 데이터의 서버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인가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뭐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또 그게 새벽 2시든 8시든 언제든지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어떤 열람을 한다든가 또는 허가받았다면 변경을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onfidentiality, integrity, 그다음 가용성, availability. 그래서 CIA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 뭐라고요? 보안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보안의 3요소이자 목표이죠. 목표. 그랬을 때 인증성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인증성. 자, 인증성이라는 건 뭐냐면 홍길동이 네가 홍길동이 맞아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뭐 더 나가면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사용자의 식별을 요청을 했을 때 너는 홍길동이가 맞아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뭐죠? 인증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용자가 그죠? 해당 사용자가 본인임을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겠죠?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확인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인증성이라고 해요. 인증성. 어센티케이션이라든가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지요. 자, 부인 방지죠. 부인 방지. 얘는 그거죠. 송신한다든가 또는 자, 수신자가 보내놓고 안 받았다고 또는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보내놓고 안 보냈다고 받아놓고 안 받았다라고 이러한 송수신자가 어떤 데이터를 메시지 좋습니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그죠? 행위에 대한 그죠? 부인을 못하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해준다라고 하죠. 그냥 줄였습니다. 다 보장해 주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누가 너 오늘 12시에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놓고 그래 12시 나갔더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너 왜 12시에 만나자라고 해놓고 안 나왔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거죠. 오리발 내미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안 요소에서는 부인 방지라는 이러한 보안 요소로서 그것을 보장해 주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상대 측을 신뢰하면서 어떤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통신을 할 수 있겠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책임 추적성입니다. 이 책임 추적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자가 그죠? 뭐 정당한 사용자겠죠. 정당한 사용자가 뭐 인가된 합니다. 인가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시스템도 좋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죠. 그죠?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죠. 물론 얘를 다른 말로 로깅이라고도 합니다. 로깅. 자, 이 책임 추적성은 뭐죠? 역으로 어떤 사용자가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서 쓰기를 했는지 읽기를 했는지 또는 카피를 했는지 또는 열어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죠? 이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요 기록하는 행위죠. 요거 기록. 이런 것들을 책임 추적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홍길동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데이터를 접근했고 또는 뭐 삭제했다든가 카피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그죠?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그죠? 책임 소재. 책임 소재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책임 추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통제가 나오죠. 접근 통제는 뭐 당연히 인가받은 자는 그죠? 인가받은 사용자는 당연히 허용해야 되겠고 그죠? 또 비인가자는 인가 사용자에게는 뭐 접근을 차단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행위를 우리가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접근 통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보 목표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보안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밀성은 뭐라고요?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지도 못하도록 보장해주는 거. 그 다음 무결성은 인가받지 않은 자가 어떤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또는 수정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성질. 가용성은 인가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한다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인증성은요, 해당 사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정보통신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서는 시스템들이 하죠. 주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고, 네가 홍길동이가 맞아라고 인정해주는, 그렇죠? 확인해주는 것을 우리가 인증성이라고 합니다. 자, 부인 방지는 어떤 메시지를 송신을 해놓고, 나 보낸 적이 없는데, 또는 받아놓고,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렇죠? 방지해주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부인 방지. 그다음 책임 축소형은 물론 뭐 인가된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도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A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러한 일을 했었고 또 B 계정 사용자는 이러한 일 했었다는 것들을 다 추적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에서는 로깅이다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왜 책임 소재를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와 가장 우리가 뭐 어떤 침해 사고가 났어요. 시스템에 네트워크에 믿을 건 뭐밖에 없죠? 당연히 로그밖에 없습니다. 침해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로그가 또 시험에 중요하고 매일 나오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에서고요. 자, 그 접근 통제는 뭐죠? 인가받은 사용자에는 허용,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는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런 모든 행위를 접근 통제라고 하죠.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다른 보안 요소도 있겠지만 둘, 넷, 여섯, 7개의 보안 성질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라. 그 중에서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안의 3요소에 해당이 된다. CIA.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만 정리하셔도 한 문제를 그대로 맞춥니다. 그대로 맞히죠.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뭐 보안 요소에 대한 요게 이제 설명이 되고 개념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고 개념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밀성이나 무결성, 가용성을 또 해칠 수 있는, 그죠?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위험 요소도 한번 볼까요? 자, 위험 요소. 위험 요소도 한번 볼까요? 뭐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위험 요소는 뭘까요? 당연히 도청이죠. 그죠? 스니핑. 자, 스니핑입니다. 스니핑. 도청. 리버스 트래핑이라고 하죠. 도청. 또는 스니핑. 스누핑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스누핑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밀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죠. 위험 요소들.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테마 강좌는 여러분들이 진짜 한 톨도 빼먹지 말고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요소입니다. 기밀성에 대한 위험 요소, 스니핑, 도청, 스누핑 이러한 위험 요소고요. 그 다음 무결성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는 뭘까요? 변경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어떤 변조라든가 수정. 자, 이런 것들이 무결성을 위협하는 것들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결성, 재생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변조를 수정을 가장 앞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결성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 가용성에 대한 위험 요소는 뭐냐? 우리가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든가, 그죠? 서비스 거부. 왜? 서비스 거부 공격은 어떠한 시스템을 자원을 다 소모한다든가 어떤 대역폭을 네트워크라는 다 소모해서 정상적인 사용자가 적시에, 그죠? 적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사용할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데니얼 오브 서비스에서 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도 있죠. 얘네들도 다 가용성을 위협하는, 그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데니얼 오브 서비스라고 하죠. 디도스라고 하죠. 자, 이러한 공격들이 다 공격자는 빼도 되겠습니다. 디도스 하면 일단 공격이라는 개념 일단 들어가니까. 자, 이래서 가용성을 위협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 3요소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하죠. 늘 이렇게 연결해서 위험 요소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쓱 하죠. 그러면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 위험 요소를 이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대응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얘네들을 어떤 보안 요소로 방어를 할 거냐예요. 방어 방법이죠. 자, 스니핑이나 도청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암호화 또는 보안 기술에 뭐가 있어요? 네, 암호화가 있죠. 암호화. 암호화를 시키면 이 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럼으로써 기밀성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뭐 기밀성 또는 비밀성이라고 돼요. 비밀성 같이 알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암호화를 통해서 뭐를 보장해줘요? 기밀성. 대응 방법, 보안 기술이죠. 그 다음 무결성은 무엇을 이용을 해서 이 변조나 수정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해시함수를 사용해서 가능하죠. 해시함수. 자, 해시함수를 통해서. 왜?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암호 알고리즘이 일방향 해시함수거든요. 무결성하면 여러분들은 해시함수를 떠올리면 아주 좋습니다. 해시함수. 자, 그 다음 가용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든가 분산 서비스 공격을 무엇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일단 뭐 접근 통제 장치 하나가 있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방화벽이라든가 파이어월 뭐 이런 것들로 가장 가능하죠. 우선 뭐 IDS도 있죠.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뭐 이 파이어월이라고 하죠. 자. 침입 차단 시스템을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우리가 IDS라고 하죠. Intrusion Detection System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방화벽을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하죠. IDS는 침입 탐지 시스템.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보안 요소를 위협하는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가 있다. 또 방어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인증성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해주고, 그죠? 인정해주는 거고요. 책임 추적성은 로그나 이런 걸 기록을 남겨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서 기록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책임 추적성이라고 봐요. 접근 통제는 인가받지 않은 자는 차단, 인가받은 자는 허용. 이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요, 부인 방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보안 요소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요소가. 자, 지금 돼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정리해 놓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위험 요소, 자, 부인 방지에 대한 위험 요소는 누구죠? 일단은 뭐 송신자, 수신자가 되겠죠. 사용자들이 될 겁니다. 했을 때 우리가 부인 방지를 방어할 수 있는 이 대응 방법 기술에 뭐가 있느냐? 일단 공개키 암호로 갑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부인 방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쏘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여기까지 입줄 안 쳤죠? 인증성이 아닙니다. 인증성이 아니고요. 인증성. 그렇죠? 여기까지가 인증성이죠. 자, 뭐가 있다고요? 부인 방지를 보장해 주는 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도 가능하다. 잘 알고 계셔야겠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부인 방지도 가능하구나.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죠. 전자서명.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보안 기술들이, 대응 방법들이 우리가 부인 방지를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부인 방지를 또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같이 보안 요소 개념이라든가 또는 위험 요소, 대응 방법으로 같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박스로 그려도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박스로 슉 그려서 세우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위험 요소는 또 위험 요소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워낙 정리 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적당히 제가 박스를 처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보완 요소가 있으면요. 아, 그게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거기에 해당하는 위험 요소가 뭔지, 그리고 그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법, 방어 방법이 뭔지를 꼭 한꺼번에 이렇게 쭉 매핑시켜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주 공부하시는 데도 편리합니다. 뭐 얘네들 다 이렇게 한번 처리해 드릴까요? 박스 헷갈리지 않게. 저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보 목표 내지는 보완 요소에 대한 보완 3요소 그리고 그 외 것들 4개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보면 항상 여기서 2문제 정도가량이 늘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든 2문제. 여러분들이 꼭 이 대응 방법까지도, 방어 방법까지도 한꺼번에 딱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였습니다. 정보보호 목표 또는 정보보호 보완 요소.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갑니다. 자, 얘네들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갑니다. 잘 정리해서 개념을 잡아놓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도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암기만 해가지고는 문제라든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얘네들이 뒤에서 어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내는데 또 여러분들이 알아내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자, 깨끗이 지워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테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시험에 당연히 자주 나오고 잘 나오고 꼭 보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니까요. 보완 공격입니다. 보완 공격. 그렇죠? 이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완 공격입니다.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앞에도 나왔지만 공격만 봅시다. 자, 공격이니까 한번 이 정도 해볼까요? 일단 도청이 있을 거고, 그죠? 도청 있죠. 도청 있고 뭐 스니핑, 스누핑 앞에서 살짝 나오기도 했죠. 보완요소 스니핑 또는 스누핑. 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외에도 이제 트래픽 분석이라든가 뭐 얘도 공격적으로 공격자가 사용하게 되면 트래픽 분석도 또 하나의 공격이 되겠죠.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공격에 대한.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격이. 자, 또 다른 면에서는 얘네들 대부분 뭘까요? 얘는 기밀성에 관련된 공격 위험 요소들이죠. 그 다음 무결성과 관련된 거 한번 또 뭐 있나 볼까요?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변조라든가 또는 뭐 위장, 그죠? 위장을 한다든가 또는 재전송, 또 뭐 부인 방지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뭐가 무결성을 저해하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되겠죠. 위험 요소가.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서비스 거부 공격. 그죠? 가용성을 저해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겠죠? 당연히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라고죠? 데니얼 서비스. 그 다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스트리뷰션, 데니얼 서비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으로 위협 요소로 본다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죠. 이러한 공격이 있고 또 다른 부류로 이러한 공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다른 부류로 이러한 공격이 있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개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에요. 그렇죠? 보안 3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에 해당되는 공격이라고 그랬죠? 뭐를 저해하는? 자, 볼까요? 얘네들은 그렇죠? 기밀성. 그래서 기밀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이죠. 공격이죠. 얘네들은 무결성이죠. 변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무결성. 인터그레이티드.
그 다음 얘는 가용성이죠. 그죠?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죠? 가용성을 저해하는 요소, 공격 요소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안 공격에서도. 뭐 지금 정리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안 목표나 보안 요소나 우리 공격은 거의 얘네들 셋이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이걸 저해하는 공격이 보안 공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얘네들 도청이나 스니핑 또는 스노핑, 뭐 트래픽 분석이다 기밀성인데 얘네들 공격을 또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럼 또 어떤 공격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얘네들도. 자, 얘네들도 변조, 위장, 재전송, 부인 방지 또 묶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또 다른 어떤 다른 표현의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서비스 거부 공격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도 우리가 한번 묶어봅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묶어보면, 크게 보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저해하는 또는 위협하는 요소들이며 공격들인데 또 이렇게 묶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묶었는데 크게 다시 한번 묶게 되죠. 이렇게. 크게. 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 처리하는 거 여러분들 구분을 해서 얘네만 이해하고 있으면 뒤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요. 물론 뭐 여기서 한두 문제가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 맞추는 것도 있지만 보안은요 원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딸랑 어떤 뭐 개념만 암기해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도로만 이해하려면요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또 크게 묶어서 얘를 소극적 공격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공격이라고 하더라. 소극적 공격. 그러면 우리가 무결성이나 가용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모든 공격을 묶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얘를 적극적 공격이라고 해요. 적극적 공격이다. 이렇게. 자, 이걸 영어로 소극적 공격을 패시브 공격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어택. 얘를 액티브 어택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이대로 그대로 하자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얘를 수동적 공격이라고도 하죠. 수동적 공격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러분들 이 용어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놓고 그냥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소극적 공격이나 패시브 어택이나 수동적 공격이나 또 적극적 공격이나 액티브 어택이나 또 능동적 공격이나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용어를 따로 뭐 능동적 공격 따로 기억하고 적극적 공격 따로 기억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보니까 어때요?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이 전체를 또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 공격과 또 적극적 공격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크게 보면 소극적 공격, 적극적 공격.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것은요. 일단 소극적 공격인 뭐 도청이나 스니핑이 다 어떤 인가받지 않은 자가 또는 인가받지 않은 자가 데이터나 정보를 열어보는 거 아닙니까? 기밀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도청, 스니핑, 트래픽 분석 얘네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적극적 공격이라는 거죠. 적극적 공격. 물론 여기 이제 포트 스캐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나중에 배우면. 여러 가지 적극적 공격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도청, 스니핑, 스누핑, 트래픽 분석, 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무슨 공격이라고? 적극적 공격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얘 때문에 틀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트 스캐닝 뭘 해서 따로 적극적 공격이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소극적 공격만 알고 얘네들 제한하는 모조리 다 뭐 적극적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테마 두 번째 보완 공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테마 3로 가겠습니다. 테마 3으로. 자, 테마 3입니다. 3이죠. 테마 3. 테마 3은 무엇을 한번 보겠냐면요.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자, 암호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그러기 전에 알고리즘보다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암호화, 그럼 암호는 뭐고, 암호화는 뭐고, 복화는 뭐냐? 이것부터 좀 이해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암호화와 세 번째. 자, 테마 3는 암호화, 그 다음 복화. 이걸 좀 알고 넘어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암호화가 뭐고, 복화가 뭐냐? 자, 암호화부터 봅니다. 암호화부터. 자, 암호화는 이거죠. 우리가 어떤 평문을 암호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 평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플레인 텍스트라고 그러죠. 평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문이 있으면 얘를 이제 암호문으로 만드는 거죠. 자, 암호문으로 만들어요. 사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라고 그러죠. 얘는 플레인 텍스트.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요때 필요한 게 뭐냐?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암호 알고리즘이 이렇게 필요하죠. 알고리즘. 그게 뭐 대칭 키다, 공개 키다, 뭐 이런 건 뒤에서 이제 배울 거고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평문을 뭐를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을 어떤 작동을 통해서 우리가 암호문으로 만들 수 있느냐? 뭘 가지고요? 키를 가지고 만들어야죠. 키. 그죠? 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만들어야죠. 평문을 어떠한 암호 알고리즘을 키를 가지고 인가받지 않은 자가, 그죠?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암호문이죠. 비인가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변환시켜주는 이것을 우리가 변환시킨 그 문서를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평문이 이러한 키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암호문까지 발생되는 얘를 우리는 암호화 과정이라고 하죠. 암호화 과정. 그죠? 자, 보세요. 이러한 과정을 평문이 암호문화 되는 요 과정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 암호화라고 합니다. 암호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 자, 그렇다면 이제 복화는 뭐냐 이거죠. 이게 반대가 되겠죠? 이 반대가 이제 평문이 암호문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암호화라고 하는데 얘는 바뀌죠. 자, 암호문이 있겠죠? 복화해야 되니까, 그죠? 복화는 암호문이 있어야 되겠죠? 암호문이 있어요. 자, 암호문을 뭐로 바꿔야 되죠? 평문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장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얘도 암호문이 다시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문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뭐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죠. 그죠? 여기에도 하나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에 뭐를 이용해서? 키를 이용해서. 그죠? 키를 이용해서 복화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 암호문을, 그죠? 평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런다? 네, 복화라고 한다. 복화. 뭐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하다. 키가. 알고리즘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암호 알고리즘도 키가 필요하다. 암호.
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암호화와 복호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테마 1, 2, 3 이렇게 세 개의 테마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른 테마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